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정책 변화가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많은 투자자들의 궁금증, 오늘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 오셨는데요.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에서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참 이제 될 듯 될 듯 그죠? 네. 계속 이제 좀 인고의 시간들을 가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대선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초에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판도 자체가 어떻게 되는 트럼프냐 해리스냐 구도가 돼버려가지고 그죠? 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 만에 네. 갑자기 이제 해리스가 이제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바람에서 네. 이게 좀 판세가 좀 완전히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어떤 미국 대선 판도 바뀐 거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예. 그동안 이제 그 트럼프 리스크라도 많이 하는데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 아니면 이제 트럼프 텐트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과도하게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반영됐다. 이게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가 워낙 많은데 여기 쇼커버링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전기적 캐즘이 위기가 아닌 기회다. 우리 K 배터리 기업들한테 기회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대선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네. 원래 주제가 사실은 그 어데트였어요. 사실은 원래는요. 어차피 대통령 트럼프 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변하니까, 그래서 예. 일단은 주제를 좀 내용을 바꿨고요. 음. 최근에 이제 그 어제 오늘 그 뉴스들 제목들을 보면은 여기 트럼프가 그 해리스랑 박빙했는데 오늘 뒤집혔거든요. 뒤집었던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네. 이제 해리스 트럼프 대세로 균열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리스 하루 만에 대의원 과반 지지 그리고 하루 만에 그 1,400억 모였다는 그 맞아요. 이거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지지를 안 했던 그 이제 연예인들이라든가 인사들이 다 지지 선언을 하고 있고 조지 크루니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조지 크루니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걸로 보여지고 그동안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나이랑 건강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역대 최고령 네. 대통령 후보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비만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위험이 있다라고 막 지금 또 이런 정반대의 뉴스 워딩이 지금 나오고 트럼프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또 뭘 궤변을 들고 나오겠죠, 그죠? 또 바이든 때렸던 나이 리스크 트럼프의 네. 부메랑으로 돌아올 그러게요. 수도 막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심상치 해리스 돌풍 이게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아니 이제 상당히 좀 치고받고 할 거예요. 네, 네. 해리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그죠? 해리스 부통령이 부각되는 건데 그래서 치고 올라가지만 사실 쫓아가는 형국이잖아요. 해리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락지락 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네. 가능성이 나올 때도 예.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30% 이상 차이 났다가 지금 이제 그 한 17%?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날 이제 어제만 해도 2% 정도 차이로 트럼프가 좀 앞섰는데 오늘은 뭐 44대 42로 뭐 2% 오히려 이제 해리스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사실 바이든이 그때 나왔더라도 뭐 거의 뭐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분위기는 몰아겠지만 그렇죠. 막판에 갈수록 네. 이 붙었을 겁니다. 지지율 차이는 음.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 그 중간 지대가 없이 막판에는 다 이제 딱 양분되거든요. 각 지지 세력으로.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고령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그 전에 4년 전에 보였던 모습과 지금의 그런 토론에서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실망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오늘 나온 뉴스가 44대 42. 해리스가 트럼프 처음 앞섰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난 21일에서 22일 양일간 여론조사에서 이제 여론조사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오차 범위 3%인데 오차 범위 아니지만 처음으로 앞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되겠죠. 예. 왜냐면은 아직 정식 후보가 된 게 아니고 정식 후보가 되고 나서 캠페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1,900억이랑 이제 이번에 새로 들었던 1,400억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3,000억 이상의 자금이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트럼프 여기 이제 여기 그
텔레그램 채널이거든요. 그 네. 채널에서 제가 그 갖고 왔는데 이분이로 이제 매크로- 파서블 런닝메이트까지 이제 거론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매크로 그 채널이에요. 근데 이제 음. 트럼프 2.0 시대가 강력하게 확신이 있었던 경우에는 바이든이 후보였을 때다. 이 해리스가 후보일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직후 하루 만에 1,400억 모금됐다는 네. 게 이게 역대 가장 빠른 속도고 그리고 올해 처음 기부한 사람이 60%라는 겁니다. 그 올해 그리고 또 이제 그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그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텐트럼이라고 이런 상황이 한 3일 천하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해리스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좀 갑자기 높아진 걸로 지금 판세가 정치는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사견으로 해리스가 쉽진 않다. 예, 미국 사회의 그 구조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정책과 주식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2차 전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우리가 뭐 정치 사이트는 아니니까 결국 이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해리스의 어떤 그런 친환경이나 2차 전지나 이런 환경에 대한 정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예전에 이제 그 전에는 해리스가 좀 더 그 친환경 정책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그 책정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바이든보다는 친환경 정책이 더 강하고 또 낙태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도 더 강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그전 바이든보다 좀 더 센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밑에서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연창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에는 스윙 스테이트예요. 이제 그렇죠. 경합지에서 누가 되느냐인데 예.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그 출신의 그 부통령 주지사라든가 후보를 지명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인 그 지역에서 그렇죠. 있는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네.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후보들은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만약에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젊은 그 경협지에 맞는 인물만 잘 선택을 하면 민주당도 승산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이걸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죠.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테마 관련적 이런 거 좀 그 테마 관련성만 움직이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의 기후 정책이 바이든과 다른 점은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제 2019년 민주당 그 대선 경선 때 해리스 그 부통령이 약 10조 달러의 기후 계획을 제안했다거든요. 이게 이제 1경 3,800조에 달하는 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 10년간의 공공 및 민간 그 자금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실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달러였으니까 거의 뭐 이게 한 7배 되나요? 더 훨씬 이제 200조니까 2,000조니까 훨씬 크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더 강경하다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그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책은 그 기후 오염 수수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해 주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경하게 지금 가는 게 해리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해리스가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쪽의 수혜가 확실히 더 클 바이든 네. 때보다 더 클 거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법무장관 시절에 그 세브란과 그 그런 그 석유 가스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대략 그 5천만 달러의 그 합의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전례도 있어서 뭐 친환경 쪽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사실 이제 우리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그 해리스가 돌풍을 불러일으키지만 트럼프가 되는 거를 좀 전제를 해서 투자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 아직까지는 더 그렇죠.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에 그걸 가정했을 때 어떨지 봤을 때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 자체가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보다도 이거 충전 인프라든가 그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뭐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간에 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인프라 구축에 더 중점을 두게 될 겁니다. 네. 사실 전기차 캐중 극복에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충분히 살 수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충분히 좋은 차들이 가성비가 있는 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런 인프라까지 갖춰준다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근데 트럼프는 뭐 말은 물론
지킬지 모르겠으나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바로 IRA 보조금 폐지하겠다 막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 IRA 보조금 네. 폐지한다는 말을 할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잘못된 말이고요. 아, 그래요? 그 맨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아마도 음. 저거예요. 그 전에 우리 코너에서도 제가 전에 갖고 데이터 보면은 이제 그 연비 규제 카페 그거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 뒤에서 제가 네, 네. 설명드릴 건데. 지난 6월 7일에도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보수 단체 행사에서도 그 본인 개인적으로 다 그 전기차 좋아하고 머스크도 매우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구입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트럼프의 어디는 달라졌어요. 좀 6월 14일 날도 근데 그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는 사이버 트럭에 열려는 팬이라고 얘기를 했고 연락을 자주 한다 그러고요. 그 트럼프에게 이제 전기차 미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고 이제 자기 회사가 이제 전기차의 선두주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고 또 모두 테슬라를 좋아하고 또 트럼프는 사이버 트럭에 열렬한 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실제 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전기차 캐즘의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은 가장 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가성비 있는 그런 이제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가 나왔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싼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차가 싼 게 아니라 충분히 좋은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 그 성능이 좋은 이번에 이제 EV3라든가 네. 캐스퍼 EV 이런 차들인 거죠. 예, 그런 이제 가성비 있는 차들이 많이 나오면은 충분히 이제 캐즘 극복이 가능한 거고요. 결국엔 뭐냐면은 전기차 많이 팔리면 캐즘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네, 좋은 차들이 나오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5년에서 26년도에 특히 지금도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특히 25년, 26년도에 경쟁 있는 이제 전기차 신차가 대거 출시되는 시기고 그리고 그 IRA의 그 세 공제 자체가 80%가 그 세 공제량과 투자의 80%가 다 그 배터리랑 그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에 80%가 공화당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IRA법 폐지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초당적으로 한 거고 그 안에서 70%가 IRA법 제정 이후에 결정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때문에 공화당 지역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재집권 하더라도 그 IRA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재 중론이고요. 공화당에서도 폐지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어느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연초만 해도 증권사에서 왜 이렇게 IRA법 폐지에 대해서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트럼프 리스크하면서 IRA법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곳에서 더 이상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연비 규제라든가 보조금을 좀 축소한다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수혜 지역이 다 공화당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최근에 한 4년 동안 이런 친환경 정책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고 여기 그 개정 당시에 반대를 했던 공화당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돈이 막 투자가 되니까 좋아하고 일자리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 1차 대선 토론 때도 트럼프가 그 참모진들한테 그 IRA법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직접 워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공격을 당하고 자기 공화당 지역의 일자리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유리하지 않은 거죠 결코. 이게 IRA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순간 트럼프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리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봐도 직답을 피하는 거죠. 거기서 말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고 전기차 의무 제도는 없어요. 의무상은 없어요. 그냥 연비 규제라든가 그런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뭐 47번째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아젠다 47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37번과 43번 내용 안에 자동차 연비 규제랑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 이번에 이제 2032년까지 그 54%까지 이렇게 이제 그 62에서 줄였잖아요. 그거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IR에서 얘기한 거는 이 IR법 통해서 중국 배터리 회사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고요. 또 이제 보조금 얘기는 뭐냐면은 그 친환경 그 생산 비용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그 IRA법 보조금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 대신 이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석탄 등을 화석 연료의 활용을 늘리자를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IRA가 단순하게 전기차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외 여러 뭐 거기 바이오도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건데 근데 이 폐기 자체가 이거는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리포트에는 사라졌는데 자꾸 언론에는 살짝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서 클린 에너지 이즈 스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클린 에너지를 전기차는 사기다 이렇게 지금 일부 원언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언론의 그에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말고 네. 그 뉴스 네. 사이트마다 네. 그 조정 그 하는 네. 그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분쟁 신청하는 거기다가 음. 막 그 항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부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음. 아마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지금은 2차전 투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득달하게 달려들어서 문제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전기차 트럼프가 그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수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오늘 요거 4,500만 달러 취소하겠다고 갑자기 또 찌라시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론이 그에게 매달 4,500만 달러 주고 있음을 하고 있지만, 일론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기부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는 이제 전기차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장거리 운행 같은 경우에는 트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기차로 대체 안 되는 건 아직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덤프트럭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전기차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좀 제가 지금 텔레그램상에 돌아다니는 내용들 지금 보면은 대체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100% 모든 전기차를 다 100% 전기차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2032년 목표도 54% 정도 되는 건데 56이었나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거고 2050년도는 돼야 아마 100%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때 가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럼프 자신도 전기차를 운행을 했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달라진 거예요. 네. 상황이 좀 달라졌고,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그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예. 지금 시간에만 급락을 하고 있죠. 근데 요새 중요한 워딩이 현재 부진한 그 전기차 섹터의 상황이 단기적일 거라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멕시코에 지휘했던 기가 팩토리 지금 약간 중단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은 다시 짓겠다고 이제 다른 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멕시코도 이제 관세를 좀 매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을 했는데 아마 되고 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실제로 그 경제에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미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워딩이 달라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바이든과의 어떤 각을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반대되는 그런 레토릭을 하게 했는데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굳이 강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중도, 화합 이런 쪽의 메시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건드릴 세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반대각 세울 없는 거고, 다 잡은 물고기 굳이 더 잡으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해리스가 이제 부상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여부가 확실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월 4,500만 달러 주기로 한 거 공약을 철회했다는 오늘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성향은 비슷해. 트럼프나 그러니까 해리스가 부상하니까 머스크나. 일론 머스크도 태세 전환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거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참 이걸 보면서 그 대선 진짜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해리스가 굉장히 강력한 당성이 없다 그러면 양쪽 다 줘야지. 원래 양쪽 다 주는 거예요. 선거 자금은. 맞아요. 우리 그 부잣집 막내들에서 맞아요. 노태우한테만 준 게 아니라 김대중, 그러니까. 김영삼한테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2000년보다 반도체가 큰 피해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난 17일에 이제 그 대선 승리를 잡으니까 금리란 지금 반도체를 건드렸어요. 금리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대만에다가 방위비 지불해야 한다는 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만이 미국의 그 반도체 사업을 거의 100%를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를 TSMC를 좀 겨냥을 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올해 상반기는 어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주들과 반도체 종목들이 좀 시세를 이끌었는데, 지금 하반기는 트럼프 만약에 이제 시대가 왔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체로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대략 내년도 상반기가 피크로 돼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아직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는데, 요게 사이클 후반기 하반기 그 후반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기도 하고 보고, 지금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이 좀 드디어 꺾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처마 밑에 고드름 느낌이라나 그런 모양새가 이제 주가 흐름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도 이제 그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을 해서 좀 뭐 조정을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신 분들은 반도체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였다가 정말 조정을 한번 기다렸다가 네. 저점을 좀 타이밍 잡으시는 게 더 투자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보고 그래서 있어요. PPT 마지막 장으로 요 섹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기면 한국 배터리주는 오히려 수혜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지금 부통령 후보가 벤스를 했잖아요. 벤스가 사실 네. 빅테크에서 잘 알고 있고 거기 빅테크 때리기가 예. 지금 트럼프 이겨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벤스는 이제 빅테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소송을 했던 그 리나카 연방거래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두둔을 했고 또 벤스 자체가 구글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 2021년도에 그 지지자들이 그 연방 의사당 난입한 걸 선동했다는 이유로 해서 SNS 막아버렸잖아요. 트위터가 예. 지금 트위터랑 페이스북이 금지시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SNS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제 계정을 복구시켜줬고 그리고 이제 그 팔러라고 해가지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간 SNS가 있었는데 이거를 애플이랑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죠.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이제 계정을 3년 반 만에 복구해줬어요. 그러니까 딱 그 트럼프가 거의 이제 그 여기 총 그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네, 네. 그 다음에 복구해줬다는 거죠.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작에 계정을 살려줄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 벤스를 통해서 빅테크 길들이기 아마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틱톡까지도 좀 트럼프로 등한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모든 빅테크를 다 뒷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는 좀 괜찮은 그 두둔해주는 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눠가지고 잘하면 니네들도 두둔해줄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간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압력에 따라서 그 빅테크에 대한 간 압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건데 저는 뭐 완전히 빅테크를 잡으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압력할 경우에는 이게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상당히 반영된 2차 전지 섹터는 물론 이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됐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 속도가 둔화는 분명히 되겠지만은 상당수의 그 악재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좀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쪽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은 그런 뉴스라든 워딩을 보면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 19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가 조정 나올 때 반대로 2차 전지 속에 쇼커버가 들어오는 현상 보여집니다. 오늘도 장중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게 있어요. 그 반도체가 빠질 때 2차 전지 좀 더 강하게 튀어 올라가고 반등하면은 상승폭을 줄여들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 시작되게 되면은 일부 상당히 이제 2차 전지 속으로 특히 기관들이 그렇게 포지션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로 2차 전지 숏 이런 포지션이라서 아마 그 포지션 청산에 따른 수급 이동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증거가 이제 지난 7월 19일 날 이제 에코프로, 비에 포스코, 퓨챔, LG 에너솔루션 이 네 종목이 강하게 한번 반등했던 게 쇼커버링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쇼커버링이 일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요게 이제 그 신한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 승리할 경우에는 한국 배터리주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한 이유가 이게 이제 산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산업을 친환경 정책이 아닌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 중국과의 그런 산업 패권 경쟁에 봤을 때는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중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바로 2차 전지라 전기차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도 버릴 정도로 이걸 또 중요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배터리 산업을 타격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 배터리 산업 타격이 있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그 신한증권의 그 노동길 그 연구원이 전기차와 배터리는 친환경 정책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세계가 100년 만에 모빌리티 혁명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그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부를 창출하고 있고요.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배터리 3,
현사만 지금 앞으로 투자할 자금이 5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을 착착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당 고용 인력이 5천 명씩 막 들어가다 보니까 고용을 착착 확대하고 있어서 이거는 미국이 좀 원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도 더더욱 그 아메리칸에서 그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지금 판을 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의 두 가지예요. 전기차 본연의 성장과 그리고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가 반사수혜를 없는 그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신 트럼프 됐을 경우에는 전기차 본연의 성장이 좀 더 둔화는 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가 반사수혜를 얻는 그게 더 크다는 거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ESS 시장에서 26년부터 중국 배터리에 관세를 물고 우리도 그때부터 양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점유율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 중국이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시장을 다 빼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그 저기 뭐냐 관세를 좀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전기첩과 세 곳과 유럽 진출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거 반대로 그러니까 글로벌 노차이나죠. 글로벌 이제 경제 블록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그 동안은 좀 그 전국 전기차 저가 전략에 좀 밀렸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예.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궁금해하는 2차 전지 이야기를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얘기를 좀 할 텐데 부장님, 네. 수급 쪽에서는 잠깐 이전에도 말씀해 준 것처럼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은 공매도는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공매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공매도가 아직도 이제 쌓여 있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현황이 어때요? 예. 실제로 아직 쇼커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상당히 남아 있고 또 그렇군요. 이제 그 MM과 RP는 이제 그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재 아직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음. 그리고 이제 그게 그 공매도 목적에 따라서 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그 MMRP 목적으로만 원래는 구분을 했어야 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까지 섞여서 아마 가능할 거라서 아직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아직은 있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쇼커버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제가 표를 정리했는데 수급은 이게 7월 17일 기준이고요. 네. 이제 여기 그 종목 그 코스피 6종목, 코스닥 4종목. 요게 지금 공매도 잔고거든요. 7월 17일 기준. 이거는 외국인 비중인데 그 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4조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7일 기준으로 3조 7천억으로 줄었어요. 한 3천억 줄었네요. 네, 이게 2,800억. 줄었고요. 네, 대체로 이제 많이 줄었던 게 이게 포스코피치 8천억이 넘어갔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에는 8,500억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6,500억 정도였었는데 이게 좀 줄어든 겁니다. 대체로 LG 엔솔도 7천억이 좀 넘었었는데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가 1조 9천억, 요 네 종목이 1조 8천억 정도 합쳐서 3조 7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요 10종목에 대해서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이쪽에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가 들어오더라도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이 쇼커버가 어떤 이유에서 건드리게 되면 급격하게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네. 두고 있으란 말씀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외국인 비율 몇 표시냐면은 예. 외국인들은 되게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그 외국인들은 공매도도 포지 갖고 있지만은 주식 자체가 매집이 된 상태인데 그 전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난해 고점일 때는 비중이 4%밖에 안 됐어요. 아, 지금 18%네요? 네, 18% 넘어요. 예. 매집이 됐다는 거의 상태. 19%네. 네, 18% 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된 그렇군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옆으로 좀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종목들이 특히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야 원래 50%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매집했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퓨처엠,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저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H 나노신세대도 원래 이렇게까지 비중 높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매집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 입장에서 쇼커버를 하게 되면은 차익을 하면서 주식도 평가 차익이 올라가겠죠. 근데 기관들이 수급의 빈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다시 하면은 네. 2차전 섹터에서 공매도 잔고 가장 많은 탑 10 종목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한 3천억 정도 쇼커버링이 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제 그런 종목대에서 효과보력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흔들릴 때 좀 더 효과보가 나오더라. 제 관찰해 보니까 그랬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HM, 포스피치엠은 아까 본 것처럼 외국인 보유빈이 역대 최고치. 근데 그 기관들은 대체로 수급 빈집인 거고 재밌는 게 제가 날짜 요거 생각해 보니까 네. 그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짜가 내년 3월 31일 월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동철 회장의 그 출소가 내년 5월 10일인가 그래요. 만기 출소가. 그러면은 3월 30일부터 해서 뭐 한 달 40일 정도 남은 것밖에 안 남고요. 광복절 특사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 이따 뉴스를 이제만 보여드릴 거고 광복절이 안 되면 개천절도 있고 성탄절 특사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3.1절 특사도 있어요. 예. 설 특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철 회장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특사로 나오게 되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죠? 에코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그 새로운 변화 그죠? 네. 이런 보세요. 뭐 될 수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만 해도 네네. 에코프로 그룹주 3개만 네. 공매도 잔고가 1조 5천억이 1조 5천억, 1조 6천억이 육박을 한 상태예요. 네. 이 세 종목에만 이동철 회장의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뭐 정말 실질적인 의미,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2차 전지를 주도하고 갔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늦어도 만기 철수고 광복 특사를 좀 기대할 수 있고 일단 요거를 가장 기대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20일 남았나요? 그런 거고 일단은 그 공매도가 재개될 대로도 앞으로 무기한 공매도가 안 됩니다. 만기가 이제 그 12개월이 최대 상환 기간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것도 뉴스에 이따 보여드릴 건데 공매도 목적 주식 별도 관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기관들이 굉장히 안 하려고 버텼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불법 공매도 친 곳에서 핑계를 댔어요. 이게 안 돼서 자기네들이 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하도록 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무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무기 약해졌고 2차전 관련돼서 사람들이 하도 공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들을 사람들이 선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선별하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다 그 해당 그 뉴스 사이트에다 다시 해서 하고 항의를 하고 그게 수정이 되도록 계속 지금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 분들도 함부로 그렇게 이제 본인이 팩트 체크 제대로 안 하고 쓰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도 실제 보여주고 있고 그걸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잘못됐고 그래서 5월 25년 3월달 됐을 때는 이 공매도 재개됐다 해서 뭐 초반에 더 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업사이클로 이제 변하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이게 과연 쉽게 칠 수 있겠냐라는 좀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상한 압박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동철 회장 만기 출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염두에 두고 에코프로 그룹 중 최소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뭐 좀 무리하다가 보진 않고요. 어쨌든 그 오너가 곧 만기 출소해가지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텐데 거기다가 포지션을 잔뜩 갖고 있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냐에 싸움일 거고.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이 내년 3월 31일에 가동이 됩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 그 용역을 이제 입찰 공고를 했고요. 사업비가 14억 2천만 원인데 천문학적인 돈은 아니네요. 그러게요. 이 사실 시스템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죠? 네, 천만 원 그 공매도 중앙 정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네. 한 거였고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별도로 또 구축을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 약속한 것들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증권사의 모든 그 매매 그 주문 내역을 대조해가지고 그 3일 내에 무차입 공매도를 다 점검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92% 이상은 기관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그 공매도를 다 걸러낼 수 있다 하고 있고요. 일단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 시스템은 이제 그 기관 투자 증권사에서 각자 구축을 하고 이거를 이제 검수하는 거죠. 전수 검사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가고 여기서 매도 잔고도 가능 잔고도 실시간으로 이제 산출하고 우리가 무차익 공매도를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기관 외국계가에서 그죠? 그런 게 계속 나타났었잖아요. 실수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타는 기능을 하는데 완벽하지 않죠. 92%면 굉장히 높은 거죠. 없던 거를 어쨌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은 이런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전산 시스템 의무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단 실시간으로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낼 수 있고 중앙 정관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소는 이걸 감시를 하는 거죠. 전수 검수를 하는 겁니다. 주문에 대해서 혹시 무차익 공매도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하고 또 이제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차익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 내부
통제도 구축을 반드 의무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그 증권사 같은 경우도 시스템 내부 통제를 확인 후에 공매도를 수탁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의 공매도 의무도 강화를 한 것이고 상환 기간은 90일인데 이제 연장이 총 12개월까지 가능하고요. 담보 비율 105%. 이게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뭐 기관이랑 뭐 개인이랑 동일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처벌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채 공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벌 100개 하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라든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든가 계좌 지급도 정지도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벌금도 올리고 징역도 가중처벌하겠다. 이게 사실 있어서 잘 안 지켜졌는데 처벌은 잘 안 됐는데 이걸 네. 강화하겠다는 것들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이거 7월 15일 한경 코리아마켓에서 나온 뉴스였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차입을 할 때는 목적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주식을 빌릴 때 이게 네. 공매도 목적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대체 거래할 때. 네, 그래서 차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아예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공매도 외에 뭐 현금 담보부 거래라든가 제대역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분 없이 그냥 다 전체를 다 사입을 했는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라 목적을. 네. 근데 이제 내가 공매도 예를 들면은 뭐 100주가 있을 때는 공매도가 60주고 나머지가 다른 목적인데 뭐 10주가 더 필요해. 그러면 거기서 그냥 가져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앞으로 못 하겠다는 거고 그 메뉴도 신설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유동성 공급자랑 그 시장 조성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전에는 이제 그 대차 목적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가지고 공매도 이외에 다른 목적 물량까지 구분 없이 가면서 이거를 실수로 공매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불법 공매도를 한 일부 기관이 실수인지 뭐 실수가 아닌지 어쨌든 실시간 거래 도중 공매도용 대차 잔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수로 무채 공매도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돼서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원래 이거 기관들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못 한다라고 되게 버텼던 건데 이거 빌미를 줬습니다. 명분을 줬어요. 이거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잡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10주를 빌렸는데 공매도 목적 주식 60주, 그 현금 담보 그 부월의 목적이 60주인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60주 공매도 쳤죠. 근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70주를 치려고 하면은 60주를 다 상환해야 돼요. 상환하고 다시 빌리든지 아니면 10주를 단 데 더 갖고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그 유동성 공급하기가 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또 예. 불편하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상환을 했다가 다시 쳐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손실 확정하고선 다시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그 기간도 무제한이고 내가 맘대로 이거 목적이 다른 것도 갖다 쓰고 했을 때는 손실 나면은 공매도를 그보다 2배 더 치고 또 2배 더 치고 언젠간 떨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무기한으로 눌러왔는데 그게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동철 전 회장 출소에 대한 뉴스가 그 영남경제신문에서 나왔는데 이동철 전 회장 사면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항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전국 8개 시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에코프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동철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또는 가석방 청구서가 켜진 게 아닌지라는 기대감이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온 거고 그 포항의 블루베리 그 산업단지 요게 에코프로가 이제 그 앞으로 5년간 2조 투자하거든요. 요게 거기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일반과 그 블루베리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여기 그 이제 경북 기회발전특구 포항 지구 선정이 됐거든요. 요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에코프로가 어쨌든 요 기회발전특구 선정 발표를 통해서 그 경북도랑 포항시랑 같이 MOU를 맺었어요. 요게 이제 윤 대통령이 참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 2조를 투자하는데 에코프로가 그 포항 영일만에 그 마더 팩토리가 있고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영일만에 그 클로즈 에코 루프 시스템 요게 지금 들어가는데 버전 2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전 2가 들어간 게 앞으로 이제 헝가리라든가 이제 그 북미 쪽 공장에도 이식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에코프로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이제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위해서라도 이동철 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지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좀 빨리 사면해달라라는 쪽으로 좀 실제 여론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만기 출소가 지금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 달 지나면 8개월 되는 거예요.
근데 복역 기간은 3분의 1 이상인 거는 그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통상 90% 이상 수감 채운 사람들한 수용자들한 대상으로 해서 그 특별 사면을 해주는데 70%? 네, 70%. 네. 이게 보니까 날짜 보니까 9월 달이더라고요. 70% 채운 날이. 그러니까 8.15 숙사에는 한 달 정도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근데 이제 통상 60% 정도 수감 기간을 채우면 또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례사. 그래서 그 관례사가는 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항 지역 사회에서 이제 그 교회 발전 특구 선정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빨리 지금 해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채 전 회장의 그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포항 관계자들도 지금 이동채 전 회장 구속 때문에 에코프로가 좀 사업 지금 투자객 찾을 비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해서 좀 빨리 좀 그 투자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이동채 전 회장이 뭐 미리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실제 그죠. 네, 결정권이 예. 있고 이게 투자 확정 같은 거는 거의 그러니까, 예. 이동 전 회장이 결정 맞아요. 사항일 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실제로 오는 8.15 광복절 특사를 기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뉴스가 있는 거니까 그럼 8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된다 그랬을 때는 정보가 네. 한번 세게 들어올 수도 있는 네, 문제니까요. 네. 그거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적 발표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뉴스도 있다. 이런 네, 게 이제 주가의 바닥과 예. 업황 바닥은 좀 다른 문제라서요. 예. 특히 이제 이거는 지금 그 트럼프가 뭐 당선을 높아도 공격을 받고 해리스가 당선가에서 올라가도 공격을 받고 뭐 일론 머스크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전기차에 좋게 얘기해도 공격을 받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저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공매도 포지션에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은 그러니까 10종목이 3조 7천원이니까 다른 것까지 하시면 거의 4년도 넘어가겠죠. 그런 거는데 이제 여러모로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많이 생긴다 앞으로 무기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채 회장이 이제 그 만기 출소가 5월 10일 정도니까 공매도가 3월 30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거라서 이 이벤트가 좀 비슷하게 얽혀 있다는 거, 일정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내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 쓸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담되면은 수익 말씀 좀 음. 차익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박순혁 작가님이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 연기금의 수상거래에 대해서 이제 덧팩돼서 이거를 연재를 하셨는데 어제 이거를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그 횡령 배임죄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 작년에 이제 한창 주가 상승할 때 공매도를 쳤던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여의도, 싱가포르 사모펀드들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 공매도가 재개된 2021년 5월 3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2년 6개월간 홍콩, 싱가포르, 여의도 공매도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BM에서 8,330억 에코프로에서 7,587억 확정 손실을 입었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면 1조 6천억 정도 되죠. 네. 이거 확정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요 11월 주가가 그때 11월 주가가 지금보다 약간 높고 약간 높은 정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확정 손실 입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에코프로 유독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유독 지금 좀 수급이 이상한 그 거래가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요 연기금이 수상한 거래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 근데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공매 잔고 1위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연기금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종목당 지분율은 높지만 평소 거래량은 많지 않은 패턴을 그렇죠.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등 한국 증시 대표 종목들에 대한 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에서 10% 정도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하루 거래량에서 연기금이 그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문제 에코프로 BM의 경우 6월 이후 하루 거래량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고 있고 그것이 주가 하락률 자전거래로 의심받을 만한 거래 형태를 보인다라고 이 얘기를 의문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실제로 이제 그 연기금의 그 HTS 거래 내역을 요거를 이제 그 봤는데 5월 30일 이전에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종목 거래량이 하루 수천 주 수준이었는데 6월 들어서 갑자기 5만 주 이상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연금 보유한 그 에코프로 주수는 1,000주 수준은 1,000주 정도 늘어나는 거에 불과한데 이 1,000주를 더 사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하루 평균 78,000주를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다는 거죠. 연기금이.
그 누가 자전 돌렸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기금 자금을 쭉 갖고 한 달 동안 막 사고 팔았는데 하루 평균 7만 8천 주를 거래를 했는데 1,000주 더 샀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주가를 올리지 못하게 자전을 한 게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걸 그냥 그런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위탁을 받은 운용사 및 증권사의 배임 혐의 그리고 자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정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이번 주 내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겠다는데 어제 했어요. 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실제 나왔습니다. 이게 더 팩트랑 그 뉴데일리만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보도가 안 됐는데, 그 국민연금 위탁자금의 에코프로비엠 자전거래 의혹을 제기한 그 배터리 아저씨 박성훈 작가가 A증권사 해당 증권사 대표 B 씨를 자전거래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얘기 주소 나왔고요. 국민연금 피고발인에게 간접 운영의 형식으로 자신이 보유한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위탁하고 피고발인인 그 연기금이 위탁과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시 매도에 이익을 실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순매수량은 1,699조인데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것들은 해당 거래 기간은 자전거래, 자전매매, 통종매매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고발인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하루에 많게는 뭐 10만 주 이상 거래하는 등의 국민연금공단의 자산 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는 매도나 매수량의 합산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은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스스로에게 매도하는 자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피고발인이 수익을 낸 것이 아닌 자전거래를 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는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 기관을 위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가액의 상승을 막아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 기관은 매달 옵션 만기일과 3개월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한 시점에서 공매도한 주식 가액이 높을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청산 시점에서 에코프로비엠 주식 가격의 상승을 막아서 공매도 주가를 최대한 낮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자전거래를 도와주는 세력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피고발인의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 에코프로비엠의 거래 행위는 명백한 자전거래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낮게 해 시장 거래를 교환한 것이라면 이제 이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행위 등의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 추구해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다수 매매를 통해 인위적인 시세 조정 및 수수료 부과는 국민 재산을 침해한 일이다라고 덧붙여서 요겁니다. 그래서 요 수급편을 보시면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그 전에는 여기 이제 뭐 5,000주, 7,000주 이랬거든요. 쭉 보면은 지금 매도 보면은 8만 6천 주, 7만 4천 주 보면은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10만 주 넘어간 날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요게 여기 보면은 요거 7월 1일 전에 6월 말에 그 국민연금에서 거래가 0인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운용사 교체된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죠. 다 합쳐서 이제 1,099주밖에 매수가 안 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면은 이거 이제 닐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이분이 되게 이런 2차전 쪽에서 되게 힘도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과 너무 거의 일치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섹트 대비해서 그 2차전지 뉴스 그 대한 뉴스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이제 변화가 과도하게 좀 부정적인 면이 좀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전기차 캐즘도 맞고 뭐 성장 둔화도 있고 다 뭐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한데, 타섹터에서는 벌써부터 2차 전지 자체 인버스 상품이 이제 출시된다던가, 그리고 섹터 애널리스트는 보통 레포트라든가 SN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견해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것들이 되게 이례적인 거죠. 탁세트는 없는 일이고, 국내 기관들이 이제 섹터 전망이 안 좋으면 보통 언급을 안 하거든요. 언급을 안 하거나 최대한 좋은 면을 부각시킨다던가, 그렇지 않은 그 섹터 커버리지를 빼버리죠. 그래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지금 자신이 커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견해를 내는 의견이 거의 없어요. 타 섹터는. 근데 유독 2차 전지에서는 그게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뉴스 언론이라든가 이제 기관의 그런 공식 레포트는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그래서 정부의 당국자라든가 정책기관의 담당 그 금융권 포함해서 담당자들은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네. 언론과 기관들의 공식적 레포트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산업에 대해 좋은 뉴스와 레포트가 많아지면은 정책 기관들의 행동이 매우 신속하고 과감해지는데, 2차 전지가 한참 좋을 때는 이 기대감 때문에 정부와 정책은행들이 그 새만금 그 투자 진흥 지구를 지정도 했었고,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이라든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혜택들을 많이 줬었는데, 이게 이제 안 좋아지는 얘기 나오게 되면 그만큼 그 기업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있고 그 근거가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언론사들과 기관들의 뉴스와 레포트가 실제로 이런 정책 위반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언론과 금융기관은 공적 기관으로서 그들의 목소리가 실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 최선의 고려는 있어야 된다라고 본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팩트를 체크하고 조언하면 좋지만은 그 본인들의 그 발언이나 리포트가 2차전 전체 산업에 우리나라 예.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니힐이라는 그 뭐 닉네임이겠지만 그죠? 예, 이분의 시각에 부장님 생각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한다는 거고요. 예, 이번 저희 섹션은 어쨌든 간에 그 팩트로 보면 이제 공매도가 쌓여 있는 부분이 그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쇼커버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있어라. 그리고 외국인들이 종목별로 비중을 많이 채워놓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이걸 매매로 연결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조언 드린 거는 이제 주로 양극재 종목들 아까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이제 비중을 막 늘린다기보다도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은 좀 버티는 쪽으로 가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산업에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큐테이지가 심각할 거로 보는 게 지금 전해이라든가 전해, 네. 그 안에 들어간 리튬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신규 매수 쪽은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일단 좀 버텨보시는 네. 형태로 해서 투트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가 이제 캐진 구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K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죠. 캐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기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개화하는 구간에서 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상당히 좀 이제 덜커덩 주춤하는 구간이 캐짐 아닙니까? 네.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캐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부장님은 이해를 하고 계세요? 네. 그 전기차 캐진 구간인 건 이번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초기 이제 시장에서 한번 발생했었고, 네. 이번에 이제 이제 얼리어답터에서 이제 대중 그 메인스트림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했는데, 네.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쓸만한 전기차 출시가 늦었던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거 왜 출시가 늦어진 거에 대한 이유는 또 있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탈만한 차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살만한 차가 없어서 그만큼 이제 수요가 그만큼 절반이 확대가 안 비싼데 됐다는 비싼 거죠. 만큼의 값어치를 한 차가 많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서 이제 아까 뭐 말씀이 오늘 그 EV3라든가 네, 스케이스백 네. EV는 지금 사전 예약 뭐 2만 대 넘어갈 예, 정도로 예. 인기가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차량도 많지 않았고 그만큼 이제 뭐 충전이나 인프라도 안 됐었을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전기차라고 타봤는데 네. 이제 내연기관 배터리 다는 형태, 네. 그러니까 그 eGMP 같은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 그냥 그 내연기관 차에는 배터리만 있는 형태의 차들은 그 어떤 불편하기만 한 거죠.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캐중 구간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위기는 분명한데 여기서 살아남는 자들은 시장을 독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K 배터리들이 여기서 전기차 캐중 구간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요 이제 아까 그 니를 이분이 이런 이제 글들 잘 쓰시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90% 이상 많이 일치를 해서 인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캐짐의 영향은 이제 승리자가 결정된 시기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이 캐짐 구간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은 이제 이런 국내 그 배터리 그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이 이번 그 전기차의 캐짐 구간을 그러니까 일시적인 둔화를 보고 기회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일단 그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서구 전기차 업체들이 전동화를 막 지정했는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벤츠라든가 이제 폭스바겐, 네. 뭐 BMW 마찬가지죠. 벤츠는 이제 EQ 시리즈가 지금 제대로 안 팔려서 전동을 2030년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들이 그 전기차 플랫폼 그때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현대 기아차보다 10년 늦는 겁니다.
EGMP가 2020년도에 예.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인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중국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앞으로 좀 필요한 거죠. 앞으로 적어도 2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 구간에서의 이제 캐즘이 발생했다 이번 보시는데 저는 아까 여기서 이제 그 탈만한 차들 좀그 보급 그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 지금 출시가 늦었기 때문에도 좀 보는 건데 이게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창 좋을 때 2022년까지 한창 좋을 때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클 때는 신생 업체들이 막 뛰어들었죠. 선걸만을 낳는 거위라고 보고 뛰어들었는데 캐즘 구간에 오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걔네 버틸 수 있는데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그 중국 외 해외 그 중국 외 기업들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다른 유럽 미국 기업들은 이 구조 조정이 좀 빠르게 일어난 것이고 얼마 전에 폭스바겐 아니 그 독일의 전기차 부품 기업들 20곳 20곳이 지금 파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 조정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원래도 중국도 좀 구조 조정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적자로 무너질 회사도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살려주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캐즘 구간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성장성만 믿고 뜨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행착오가 있고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기업들도 최근에 피스커가 파산한 것처럼 리비안도 거의 파산 직전에 그렇죠. 있었지만은 네. 폭스바겐은 자금받고서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면은 그 업체들만 과점하는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캐즘이 이제 그런 그런 거죠. 예.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IMF 때 뭐 빅딜 같은 것도 해서 구조 조정 뭐 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신생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배터리를 생산하는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철회도 많이 했죠. 그 완성체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도 좀 계획을 차질받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내재화를 하고 있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연말까지 그 전국 공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건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외부 업체보다 이제 원가가 절감이 안 되면 이거 접을 수도 있다는 지금 데드라인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리비아는 처리했죠. 배터리 내재화 처리했고 지금 폭스바겐은 파워코도 지금 그 내재화 스킬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아마 IPO를 해야 되는데 내재화가 안 돼서 IPO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참 테슬라가 그 뭐 배터리 데이하고 그러면 되게 긴장하고 그랬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만든다 그러고 맞습니다. 4680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 쉽지 예. 않고 차질이 생기면 국내 그 젠저 업체들이 또 시장에 견고해진다는 거죠. 네, 예. 수익 뭐 2% 정도라고 하는데 네. 연말까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전국 공정 그 테스트는 좀 뭔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건식 공정에서도 양극이 있고 음극 쪽이 있는데 그 전에 음극만 건식 공정을 하고 그 양극 쪽은 저기 이제 LG 엔솔에서 그 습식 방식으로 한 걸 가지고 썼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양쪽 다 건식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것이고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그 노스볼트가 최근에 좀 삐걱거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ACS라든가 뭐 저기 파워코라든가 이런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페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지금 양산 자체가 지금 배터리 양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고 이게 배터리 산업이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화학 산업이랑 같이 이제 주로 이제 분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업체 중에서도 분명히 자초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런 신생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던 것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하나기술이라든가 그런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배터리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온 이런 국내 업체들이 향후에 상당히 이제 경쟁력에 이런 싸움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그 미국에서는 국내 업체끼리 FOAC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끼리 경쟁을 상당히 하겠죠. 일본은 뭐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업체랑 경쟁하겠지만 네. 사실상 국내 업체끼리 경쟁할 것이고 유럽은 중국이랑 한 붙어보는 거죠. 한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보조금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받았다가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유럽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인력을 뽑고 거기서 소재 조달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미 또 이제 우리 그뭐 에코프로 BM 포함한 그 양극재라든가 삼성 SDI 같은 이제 배터리 기업들, LG전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유럽에 진출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밀리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선행 투자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경쟁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공장 짓는 것과 이미 그렇죠. 져서 수율을 예. 다 잡은 것과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현재 배터리 성장 둔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은 좀 투자를 줄이고 신규 투자도 제한적이고 뭐 기존에 하려는 것도 철회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철회하지 않고 계속 잘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런 격차를 더 벌려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몇몇 소재 업체들은 이런 캐증 구간에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늘리는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게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엔켄 그룹이라는 겁니다. 음. 엔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사업에 대해서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IR을 잘해서 자본 시장을 이용해서 그걸 통한 이제 자금 조달 원활히 잘한 거죠. 주가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엔켄 그룹이 확실히 자본 신성동을 확실히 봤어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통해서 안전히 캐시카고가 있고 그리고 올해 업령을 통해서 튼튼한 또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현금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사업 계획 자체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약간 그 약간의 속도 조절 정도만 해서 지금 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까지 다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이상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 일정이 원래 계획대로 지금 딱딱딱 준공이 안 돼요. 예. 자꾸 늦어. 예를 들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아르헨티나 옴브레브레또 염호인데 그렇죠. 네. 리튬 염호. 그게 원래 6월달에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이번에 그 배터리 그 밸류데이 때 공장을 그 가져와서 여기서 생산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네, 공장 그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이제 네. 그 리튬을 추출해서 네. 네. 이거를 다시 이제 국내에서 가져와서, 가공해가지고 네, 미국 네. 수출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게 7월 달로 준공 일정이 바뀌어 있어요. IR 자리에 보면. 근데 지금 7월 오늘 20 며칠이요? 4일인가요? 5일인가? 근데 아직까지도 네, 뭐 오늘까지도 네, 네. 소식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럼 그러니까 또 다음 늦어질 주 수 수요일이 7월 30일이 네, 말인데 네. 주말에나 있으려나?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 보통 이게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나와 보니까 실명명을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35만 원도 깼는데 이유가 원래는 6월달에 이게 나와야 될 재료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얘기가 없어요. 이러면은 또 늦어지는거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광양 리튬 공장 그 광성 리튬 공장 준공할 때 그게 원래 그 8월 9월달 아니 10월달에 10월달 아니 뭐더라 8월이었나 9월인데 그때 9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준공이었는데 얘기 없어가지고 버티다가 주가 빠졌거든요. 나중에 이제 11월 말에 준공한다고 막 이렇게 홍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지금 없는 거 봤을 때는 7월달도 지금 안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정 이유가 아마 그게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프로 HN을 불안한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정부 자금이라든가 이제 그 1조 2천억 좀 조달하면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일단은 그 자금 계획 자체는 흔들림 없이 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캠도 이런 자본 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해서 지금 전체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전액이 쇼테지가 가장 극심하기 때문이고 그렇고요. 그 전액이 그 북미 시장에서도 그 거의 한 80% 이상이 그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FEC 규정으로 해서 그거를 국내 업체 전했을 우리가 점유했을 때 대체를 했을 때 수익 강도가 가장 큰 게 전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다른 쪽에서는 쉽게 들어오지 못하거나 투자를 좀 주춤할 게 엔켄 그룹은 오히려 이제 전에가 리튬이온 투자 계획을 확대를 했고요.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 5만 톤 그리고 최근에 북미에다 3만 톤 추가로 더 짓겠다고 얘기해서 8만 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원래 새만금에 5만 톤 지금 그 계획을 하는 것도 5만 톤 다 약분한 5만 톤 더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는. 그래서 이제 총 13만 톤까지도 좀 확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벌이는데 이번 캐징 기간을 캐짐의 시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서 그래서 포스코 그룹도 에코프로 그룹, 엔켄 그룹을 잘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엔켄과 중앙첨단 소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사업의 그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기존 오버행 위치를 완전 해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 12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상장시켜가지고
관계사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병을 좀 해소하고 재무 구조도 개선시켰고, 그리고 에코앤드림이라든가 덕산테코피아, 대주전자재료 등이 이제 자본시장을 적절히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에코앤드림도 최근에 뭐 유증도 하고 무증도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새만금에다가 이제 전국적 공장 짓고 있고, 덕산테코피아가 이제 북미 캐파 이제 6만 톤 캐파를 짓는데, 얘네가 그 설비 자체가 그 12만 톤까지 할 수 있도록 그 파이프라인 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 설비를 같이 그 파이프라인을 같이 깔고 거기에 이제 그 믹싱 장비만 이제 200억만 추가하면 바로 이제 그 6만 톤 추가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만 톤은 지금 이번에 이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6만 톤은 연말에 될 거고, 그리고 이 12만 톤에 들어가는 그 북미 지역 캐파가 그 부지 자체가 20만 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은 20만 톤까지 캐파를 확정하겠다고 되어 있고, 제주전자재료도 지금 공격적으로 좀 증설하고 있죠. 최근에 주가도 많이 네. 조정 받았지만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예. 이곳은 이제 투자를 확대하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는 뭐 지금 금양이 고점 대비 한 50% 빠졌는데 넘게 빠졌는데 금양이 그런 걸 잘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지나가 보니까 금양이 이런 자본시장의 생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각을 통해서 그걸 자금을 증설 자금한 거지, 한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자사주도 그만큼 가치가 생긴 거라고 봤을 때는 금양이 결국생이 되게 결과적으로 가장 좀 잘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아까도 그러니까 요지는 그 캐진 구간을 지나면서 거기서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더 살아나는 각광을 거죠. 받는다 이요. 그래서 투자도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예.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그룹주, 엔킹그룹주에서 네. 뭐 엔킹그룹은 뭐 엔킹과 중앙통신 소재가 되겠죠. 네. 뭐 에코브론,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에이첸, 에코프로브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라는 포스코이체 이런 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에서 이런 캐진 구간에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이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게 핵심적이고, 이런 그 한국 배터리들의 업체들한테 경쟁자였던 중국 기업들보다 어쨌든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견제해주고 유럽이 견제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더 성장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안 좋을 때 이런 시기가 예. 이런 기업들한테는 아마도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그 노스볼트가 최근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네. 이제 해서 20조 정도, 3조 정도, 20억 유로 정도의 그 배터리 각형 배터리 주문이 취소가 됐어요. BMW 노스볼트가. 이게 아마 SDA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노스볼트가 문제가 되는 게 그 연간 생산 능력이 16기가와트인데 지금 1기가와트씩 생산 못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대로 수율을 못 내고 올해 5배 생산을 하면요, 5배 생산을 늘리면 1기가 된대요.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폭스바겐도 협력 지금 재검토 착수 TF 구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은 대부분 SDI 쪽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도 SDI라든가 LG 엔솔, SK 온화하고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하고도 하겠죠. 각형이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거고, 지금 그 GM이 그 연간 가이던스 20에서 20만 대에서 25만 대 유지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언제쯤 들었거든요. 예. 유지할 거라는 얘기를 예상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요거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얼텀 셀즈 3공자 요거 그 건설 일시 중단된 게 이거 악재는 아닙니다. 나중에 왜 악재가 네. 아닌지를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게 5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악재가 아니에요.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나중에 네, 뭔가 일종의 좀 딜이 있습니다. 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8월 달 정도에 확인해 보시면은 왜 악재가 아닌지 네. 나중에 좀 알게 되실 거고, 자연적으로 알게 되실 거고, 지금은 왜냐면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SNE 리서치에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국내 배터리 회사가 이제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유럽이 중국 견제하고 또 자국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지역에서 현지 증설을 하죠. 또 신차 출시가 이제 예정돼 있어서 중국의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이제 그 테슬라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포기 가능성, 일단 연말까지를 시한을 줬기 때문에 연말까지 과연 그 건식 공정을 성공할까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수율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 인력도 테슬라도 지금 국내 배터리 인력도 가져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수율 잡는 인력은 국가에서도 그 국가 보호 인력으로 딱 지정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 이걸 만약에 이거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엔솔이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또 뭐 약간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모델 2를 내놓을 했던 거가 잘 안 된 이유도 이 양산 그 4680 배터리 그렇죠. 양산이 잘 안 돼서의 네.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 이제 그 테슬라의 그 배터리 내재화 여부는 올해 연말까지로 일단 갈릴 것 같고 이게 결론 내려면은 회복이 안 되냐 안 되냐 보고서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됐을 경우는 엔솔 수혜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건식 공정 장비를 PNT가 됐잖아요. PNT가 그럼 수혜되고 거기에 들어간 양극재를 소재. LNF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애들이 수혜는 되겠죠. 예, 반대로 또 예. 그런 이제 그 수혜와 아닌 거에 대한 차이는 보일 텐데 엔솔한테는 좀 아쉬움이 되겠죠. 지금도 이제 전국 납품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가봐야 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캐진 구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터리 전략을 세울 것이냐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부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